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몹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40이 넘어서 만나 짧게 연애하고 결혼했으니 양쪽 집에서 모두 일단 결혼만 하라고 떠민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했죠.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어쩌다 보니 한 부서에서 저희 둘만 싱글이었고 다들 이렇게 된 거 둘이 잘해봐라 하며 밀어주는 바람에 하다가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맞이고 변변한 연애 한 번 없이 40이 넘었던지라 저희 집도 그렇지만 시댁 쪽에서는 정말 만세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은 2살 터울이고 서방님은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거든요. 뒤늦게 동서가 생기는 데다 요리며 살림 정말 젬병인지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동서에게 모범은 못 보일 망정 욕은 안 먹어야 하는데 평생 일밖에 모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살림을 배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도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시누이 시집살이보다 동서 시집살이가 더 심하다던데 너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어떡하니? 그러게 그 집 살림이며 가풍이며 동서한테 굽신거리며 배워야 할 참이야 아주. 그 동서 될 사람은 만나봤어? 아니,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효부 아주 그런 효부가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대. 시부모님 친구들이 아주 볼 때마다 눈에서 하트가 쏟아져 나온다고. 아니 김서방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포기하면 편하다네. 자기가 볼 때 재수씨랑 견줄 사람 세상에 없다고.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들 둘 얹어서 돈까지 쥐어줘도 며느리랑 안 바꾼다고 그러셨대. 나 망했어 엄마.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째 우리 집으로 안 오고 그 집으로 갔다냐? 남 모시고 사는 며느리 누가 좀 데리고 가면 좋겠구만. 얼씨구? 우리 엄마도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영락없는 시어머니네. 왜? 딸이 가서 시집살이 할 건 걱정되는데 엄마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어? 원래 그런 거야. 우산장수 집신장수 얘기 몰라? 뭐야 그건 또? 왜 옛날 얘기 있잖아. 한 엄마한테 2 아들이 있는데 각각 우산장수랑 집신장수인 거지. 그래서 그 엄마가 비 오면 집신장수 아들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아들 걱정하고 그러고 산대. 똑같아 엄마는 다. 아이고 진짜. 그러지 말고 그냥 늦게 시집살이 시작할 딸이나 걱정해. 일찍 장가가서 잘 살고 있는 아들 걱정하지 말고. 엄마에게 웃으면서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라니 비교될 것이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에 동서를 먼저 만나서 함께 밥 먹는 약속을 하면서도 내내 몹시 긴장했습니다. 나 완전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에이, 재수씨 그런 사람 아니야. 뭐랄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연료문이건 뭐건 하나는 받았을 그런 사람이라고. 집안은 어때? 나 정보가 너무 없어. 아, 맞다. 그 얘기는 좀 해줘야 하는구나.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엄마가 살짝 반대하긴 하셨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 친척도 없어서 뭐 아버지의 사촌 누나? 여튼 사돈의 8촌쯤 되는 집에서 자란 모양이야. 뭐 그 집에서도 사랑을 많이 주고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겠지. 남이나 다름없는 혹이 붙은 거니까 구박을 좀 많이 받고 큰 것 같아. 동생이 술 먹고 한번 너무 불쌍하다고 운 적 있거든. 아니, 그 무뚝뚝한 서방님이 울었어? 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식은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해서 물 말아 삼킨 적도 많고 김치도 눈치 보느라 국물만 먹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요리 배우고 식재료 안 아끼고 음식한다고. 지금도 밥 못 먹게 하는 게 제일 싫다고 그랬나 봐. 그렇다고 또 사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 그 얘기 기억난다. 나도 그 얘기 듣고는 좀 짠했는데. 무슨 얘기? 처음 데이트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수씨 생일이었대. 사귄 지 2달 정도? 그래도 선물은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뭐 갖고 싶냐고 했더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물 부담스럽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 마음이 예뻐서
아, 뭐라도 좋은 거 원하면 사줘야겠다 그랬는데, 바나나 있지, 바나나. 바나나? 내가 아는 그 바나나 말하는 거야? 그 바나나를 큰 거 한 송이 통째로 사달라고 했대. 한아름 되는 바나나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자라면서 바나나 하나 다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이상하게 그게 맺혔는지 돈이 생겨도 자기 돈으로 그걸 사 먹게 되지는 않더라며. 선물로 받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대. 아니, 짠한 거야? 아니면 빈티나는 거야? 어휴, 모르겠다. 일단 만나보면 알겠지. 조금 정보라도 얻을까, 도움될까 싶어 물어본 게 무색하게 더 종잡을 수 없는 얘기만 듣고 나니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저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서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단아한 얼굴에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 사람 예쁜 애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처음 보고 활짝 웃으면서 동서가 한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언니 생겨서 저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저 많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 형님. 살갑게 그렇게 착 감겨들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형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진짜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에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아이 너는 무슨 내가 이상형이 아니라 형수님이 이상형이라고 하냐? 나 좀 서운한데? 날 보고도 눈에 그런 하트 안 나오더니 와, 형수님한테는 막 하트가 뿅뿅이네. 남자 이상형은 당신이긴 한데 여자 이상형은 형님이야. 나 완전 형님처럼 멋있는 여자 보면 너무 좋아. 완전히 카리스마 느껴지지 않아? 형님, 저 지금 되게 멋있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죠. 얘기를 듣는데 고가운 표정으로 계속 동서를 색안경 쓰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속내를 터놓고 말했습니다. 아우, 왜 이래 진짜 민망하게. 저 그렇게 멋진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살림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좀 민망하네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나이나 위치는 제가 윗사람인데 시댁에서는 동서가 훨씬 윗사람이라서 저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서가 글쎄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 말에 너무 감동받아서 제 친구들한테도 진짜 몇 번 반복하면서 나중에 들려줬잖아요. 형님, 진짜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각자 다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는 법이에요. 형님은 저희 시부모님한테 커리어 우먼으로 멋있게 일하고 당당하고 능력 있는 카리스마 며느리가 돼주시고 저는 그냥 아기자기하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두 분 살펴주는 며느리하고 각자 그렇게 역할 분담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우, 형님이 살림까지 잘하시면 저는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제가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같이 멋진 여자가 아주버님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 복 터진 거라고요. 지금처럼 집안일하고 어머님 아버님 돌보고 제사 지내는 거 챙기는 건 제가 할 테니까 형님은 그냥 이렇게 멋있게 제 우상으로 있어주세요. 명절 때 오셔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저 형님한테 맛있는 음식 차려드릴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너무 설레요. 서방님, 혹시 저에 대해서 뭐 잘못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뭐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 좀 동경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 자기는 그런 여자들이 너무 멋있다고 그런 사람이 못된 게 아쉽다고 몇 번 말한 적 있거든요. 에이, 그런데 형수님이 딱 그런 분이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 만난 성공한 덕후?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어휴, 동서가 저를 너무 띄워줘서 너무 민망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나 진짜 별 사람 아닌데. 동서, 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민망하다. 아니에요, 형님. 민망하실 거 없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멋있는 언니들 팬클럽 있고 그러잖아요. 저 딱 형님 보는 순간 느꼈어요.
아, 내 팬클럽은 이제부터 형님을 향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요. 형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니, 보통 이런 찬사는 들으면서 상대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거나 진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 오히려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정말로 그 눈빛부터 말투 행동까지 진심인 게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무슨 칭찬을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서가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조건 절 통해서 시부모님이랑 소통할 테니까 자기한테 편하게 말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니 동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이 집안 어른이시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조금 일찍 시집 왔다고 이런저런 얘기 옮기고 그러면 형님이 적응하시기도 힘들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힘든 얘기나 힘든 일은 저한테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씩 어머님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 그런 거 부탁드리면 형님이 가운데서 교통정리만 해주세요. 왜 큰 회사에서도 실무는 아랫사람들이 다 몸 움직이면서 하고 형님처럼 브레인은 위에서 딱 머리만 쓰잖아요. 우리 집안의 브레인, 형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나 정말, 재수씨,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거 맞아요? 아니, 지금 보면은, 와, 처세술의 달인이야, 처세술의 달인.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살살 사르르 녹이지? 어머 아주버님, 아니에요. 진심이라서 그래요. 제가 무슨 입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형님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제가 잔뜩 긴장하고 나간 게 무색하게 저와 동서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동서의 애틋한 애정 공세는 계속되었어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동서가 친동생 같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제 거 사면서 뭐라도 하나 동서 것도 더 사게 되고 제가 조금 남편한테 서운하거나 시부모님한테 화가 나는 게 있어도 아유 동서도 있는데 내가 참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미듯 익숙하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동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래서 사람이 하기 나름인가 보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동서는 참 괜찮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아마 동서가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대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 건지 내가 뭘 해야 하는 건지 허둥지둥할 때 동서가 저한테 와서 정말 하나하나 손잡아 알려주었어요. 형님, 반찬은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세 종류만 정하고 내일은 다른 반찬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장례식장 반찬도 바뀌요? 네, 병원에서 요청하면 반찬도 선택할 수 있어요. 3일 내내 똑같은 걸로 하면 상주들이랑 가족들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하루 한 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꽃은 너무 과하지 않게 중짜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 동서가 알아서 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아니에요. 제가 일단 사람들한테 가서 말은 할 테니까 형님이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티 안 나게 동서는 식구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고 힘든 일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면서 센스 있고 눈치 있게 굴어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친척 어르신들이 와서 역시 며느리가 연륜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주 잘 차분하게 일 처리한다고 칭찬을 하실 정도였죠. 원래 아들들은 상주 노릇하느라 절하고 인사하고 정신없어서 며느리들이 더 바쁜데 아주 잘해 아주 잘해. 그러게 이렇게 차분하게 어른 보내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대견해 다들. 칭찬을 하실 때마다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잘된 게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게 있었으면 그건 제가 아니라 오롯이 다 동서의 노력이었는데 말입니다. 동서 때문에 걱정했던 제 시집살이는 동서 덕분에 너무나도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난히 애정을 갈구하시는 성격의 시어머니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나마 옆에서 다 받아주시고 살펴주셨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외롭다고 저희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큰아들이랑 한 집 살아야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은근 걱정이었는데 동서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살림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어머님 시골에 집 하나 해드릴까 싶어요. 모두가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동서가 뜬금없이 꺼낸 그 말에 저희 부부는 물론 서방님까지도 깜짝 놀란 얼굴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얘기야? 당신이 돈이 어딨어서? 나 이때까지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살림 비용에서도 조금씩 모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 작은 시골집 하나 해드릴 정도는 모았어. 평소에 어머님이 꽃 같은 거 가꾸면서 주택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집 하나 선물해드리려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부지런하게 굴었으면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같이 사실 수 있게 해드렸을 텐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모았어요. 세상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저랑 남편도 어머님 혼자 되시고 나서 어디 다른 데로 집을 옮겨드려야 되나, 지금 아버님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집에 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옮길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전전긍긍했지, 동서처럼 어머님이 진짜로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 오랫동안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을 내뱉었어요. 동서, 진짜 존경한다. 너무 훌륭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니야. 예.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가 그 얘기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니? 나 그 얘기 진짜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 시집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꼭 가꾸면서 작은 마당에서 텃밭 옆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님 생각 많이 나는 이런 집이 아니라 동네 이웃들 좋은 그런 시골집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랑 휴가 갈 때나 놀러 다닐 때 한 번씩 보면서 집 구하고 보고 그랬어요. 어머님 덕에 저 시골집 보러 다니는 취미도 생겨서 그동안 심심할 수도 없었고요. 정말 동서에게 말하는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예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너무 감격하셨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다. 사실 내가 이제 무슨 낙이 있겠니? 내 삶을 통틀어서 사실 나한테는 네 시아버지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 가고 정말 막막했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는 내내 그저 이 양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더라고. 그런데 둘째 덕분에 내가 정말 말년에 호강한다, 호강해. 아이고, 눈물 나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괜시리 저도 좀 찡하더라고요. 마침 서방님이 회사 일 때문에 6개월 정도 외국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머님은 동서와 함께 시골집에 내려가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새끼 다 소용없어. 저런 생각을 왜 나랑 동생은 못했을까? 아들들이 다 그렇지 뭐. 원래 조금 무심하잖아, 아들들이. 그러니까 난 가끔 어머님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불쌍하기도 해. 친아들도 아닌 우리들 정말 정성껏 키워주셨는데.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그냥 말하기 좀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했고 또 친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러웠거든. 왜냐하면 남들이 보통 계모라고 하면 다 오해하는 왜 그런 게 있잖아.
신데렐라 엄마라든가 백설공주 엄마라든가 왜 계모는 다 나쁘다는 생각하는 선입관이 있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친엄마 아니란 얘기를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잘 안 해. 왜냐하면 그 어떤 엄마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키워주셨거든. 세상에, 나 진짜 몰랐어. 무슨 얘기인데? 자세하게 좀 해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정말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야. 엄마 돌아가셨다고. 확 망했지.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그냥 후다닥 치러졌거든. 근데 좀 커서야 알게 됐지. 엄마가 지병이 좀 있으셨는데 급작스레 악화되면서 손 쓸 새 없이 돌아가신 거였어. 나중에 커서 이모라는 분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엄마 집에서는 결혼 안 시키려고 하셨대. 워낙 약하고 병도 있으니까 그냥 걱정이 되셔서 혼자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반해서 결혼 못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딱 숨 안 쉴 거라고 협박하고 고집 부려서 결혼을 하셨다나 봐. 뭐야? 아버님 마성의 남자야? 하긴 콧대 높고 눈 부리부리하고 잘생기시긴 했지. 그렇게 고집 부리고 결혼해서 나랑 동생 낳고 정말 애 둘 낳은 거 기적이었대. 애 낳으면서 친정하고도 왕래 끊고 그렇게 아빠만 바라보며 사셨나 봐. 그러다가 자꾸 병이 악화되고 하긴 어렸을 때 기억해. 엄마가 누워서 기침하던 거, 파리하게 힘없이 앉아 계시던 거 그런 기억이 나긴 해. 너무 오래돼서 어렴풋하긴 하지만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좀 힘이 없었어. 그럼 당신 학교 가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렇지. 여튼 엄마 돌아가시고 1년 정도 됐을 때였나? 지금의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 아버지가 딱 데리고 와서 그러시더라고. 오늘부터 같이 살 거고 새 엄마라고. 처음엔 당연히 나랑 동생은 좀 반항을 있었지. 아무래도. 그런데 진짜 우리한테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도 왠지 새 엄마한테 마음을 주면 돌아가신 엄마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해서 계속 반항도 하고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그게 막 넘치는 거야. 그래서 가스불을 조절을 하려고 하다가 냄비를 확 손에 엎는 그 순간 갑자기 엄마가 달려들어서 그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훅 치우고 나를 안아 올려서 화장실로 뛰어가 찬물로 내 손을 식히는데 그때 너무 놀랐어. 나는 정말 손끝에 아주 조금 물집 생길 정도만 데웠는데 엄마는 팔 한쪽을 다 데워서 빨갛게 부풀어 올랐더라고. 그런데 당신 팔은 살피지도 않고 내 손에 물집 잡힌 것만 속상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러시는 거야. 그때 깨달았지. 이분이 정말로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는구나.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때부터 나랑 내 동생이랑 엄마라고 부르고 진짜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도 말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어. 그랬구나. 그런데 나도 전혀 아무것도 못 느꼈어. 그냥 되게 좋은 어머니고 그냥 자애로우신 분이라고만 느꼈지. 그런데 순간순간 뭐라고 해야 되지? 숨기는 거, 비밀스러운 거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했거든. 당신이 지금 해준 얘기 그게 은연중에 어머니 마음에 있으셔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느껴졌어? 그냥 얘기하다가 뭔가 옛날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고 웃으면서 무마시키실 때도 있고 내가 한 번은 어머님은 아버님 만나기 전에 뭐 하셨었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되게 애매하게 웃으시면서 그냥 친정에서 살림 배웠지 그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은 그럼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혹시 이모님이나 오빠나 언니 동생 있으시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때도 그냥 뭐 그런 게 궁금하냐고 지금은 다 서로 연락 안 하고 살아서 내 가족은 너희뿐이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하고 말았지. 아, 그래? 언제 또 그런 얘기를 했냐? 하긴 자라면서 이모나 외삼촌 얘기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어렴풋이
혹시 애 딸린 남자랑 재혼을 해서 친정이랑 연을 끊겼나 하면서 엄마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어느새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건 어머님도 나름 생각도 많고 상처도 많으시겠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생각해 드려야 되는데 재수 씨가 저런 생각을 먼저 해주니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우리가 집에다가 돈을 보탤 만큼은 안 되잖아. 우리도 집 파느라 다 하던 대출 있고 혹시 살림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거 하나 해드릴까? 안 그래도 그렇게 할까 하고 동서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지?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재수 씨랑 논의해서 한번 해봐. 당신이 알아서 좀 해줘. 고마워, 진짜. 남편과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저는 동서에게 따로 만나자는 얘기를 해서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동서가 몹시 해맑은 얼굴로 다가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형님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하여간 보면 항상 말도 참 예쁘게 해. 그리고 어떻게 어머님 집을 해드릴 생각을 했어? 그렇게 큰 걸. 나 진짜 동서한테 너무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니에요, 형님. 시골집은 진짜 싸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산 거라서 아마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도시 원룸값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요. 형님 능력이면 그런 시골집 10채는 사실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어쨌건 너무 존경스러워. 에이, 형님, 그런 얘기 하려면 앞으로 저 보자고 하지 마세요. 저 창피해요. 얼굴 빨개졌잖아요. 그래, 알았어. 오늘 보자고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동서가 그렇게 집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집에는 돈을 못 보태줘도 거기 살림이라도 뭐 하나 할까 해서. 형님, 저 거기 어머님이 지금 있는 살림 좀 갖고 내려가시는 것도 있고 모자란 거는 거기서 다 사서 넣기로 했거든요. 혹시 뭐 해주시고 싶으면 닭장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닭장? 꼬꼬댁하는 그 닭이 있는 닭장? 네네. 시골 살면 닭 키우는 게 좋대요. 낯선 사람 오면 막 울기도 하고 알도 먹고 닭똥 모아서 퇴비로도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닭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생각보다 돈 좀 들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든대요. 냉장고나 세탁기보다는 싸네. 그런데 무슨 닭장이 100만 원이나 해? 그게 닭이 올라가 앉아있을 횃대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에는 물통이며 사료통이며 다 자동으로 급여되고 급수되고 그런 걸로 설치한대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닭 못 잡아먹게 닭장 철망도 엄청 튼튼한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하니까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정도야 당연히 해야지. 내가 동서한테 그냥 돈으로 주면 될까?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제가 그 닭장 하는 사람한테 닭장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엄청 튼튼한 걸로 해야겠다. 그 정도 닭장이면 대체 크기가 얼마나 하는데? 사람 하나 약간 구부리고 누워있을 정도의 크기? 닭은 한 5마리에서 7마리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어차피 알 먹을 거라 수탉 1마리랑 암탉 한 5마리 정도 집어넣으면 돼요. 수탉이 2마리 이상만 돼도 서로 싸우거든요. 동서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동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동서 얘기 좀 해봐. 어디서 자라서 그런 걸 다 아는지, 친정은 뭐 하는 집인지,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동서가 살짝 민망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별로 말할 거리가 안 돼요. 어쨌건 지금은 고아예요. 그제야 결혼 전에 남편이 동서가 부모님 없이 친척집 전전하며 자라서 어머님이 살짝 결혼을 반대하셨었다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어찌나 나약한지 그렇게 얘기를 들어놓고도 그동안 동서가 너무 구김살이 없고 해맑기만 하니 그런 얘기 들었던 걸 싹 잊어먹었지 뭐예요. 제가 민망하다는 듯이 살짝 웃고 말았더니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엄마 아빠가 기억은 나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싸우셨거든요, 두 분이. 어느 날 아빠가 엄마랑 엄청 싸우고 집을 나가셨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랑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그냥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치마 끄댕이 잡으면서 엄마 어디 가지 말라고, 아빠 무섭다고 놔두고 가지 말라고 막 빌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저수지 깊은 데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무리 찾아도 엄마 행방이 없고 그런데 정말로 저수지 옆에 엄마 신발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다음날 술에 취해서 들어왔던 아빠가 다 자기 때문이라고 통곡하시더니 며칠 뒤에 아빠도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저수지에서 아빠가 발견되었고요. 그 엄마 신발이 있었던 그 근처에서요. 사람들이 엄청 쑥덕거리더라고요. 마누라 따라서 갔다는 둥 하나 남은 자식 어쩌라고 부부가 저렇게 차례대로 저수지에서 행방을 감췄냐고. 그런데 아빠는 시신이라도 찾았는데 엄마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 찾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좀 원망스럽고 마음이 이상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두고 둘 다 그렇게 훌훌 떠났나 싶고 나라는 존재는 그 두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돌아가면서 맡아줬던 친척들도 제가 그냥 꺼림칙하셨나 봐요. 부모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도 듣고 혼자 살아남아서 참 독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때마다 사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갔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건가?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말하는 어른들이 잘못된 거지. 그나저나 상처가 컸겠네. 미안해. 내가 괜히 물어봐서. 어휴, 남의 과거 그런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닌데. 에이, 아니에요. 저 이 얘기 남편한테도 한 적 없거든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형님한테는 어떻게 술술 나오네요. 형님이 제 히어로라서 그런가? 정말 별소리를 다 한다. 그래도 고맙네. 이렇게 밝고 착하게 자라주고 살아주고. 아마 부모님이 보셨으면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러자 동서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랬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럼 자랑스러워 하시지. 나도 아직은 자식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정말 자식이 생기면 딱 동서 같은 딸 낳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동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러는 겁니다. 형님, 큰일 나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절 닮은 아이라니요. 어머, 무슨 소리야. 동서가 뭐가 무서워? 그리고 본인을 좀 사랑할 줄도 알아야지. 동서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한테 그렇게 너무 엄하게 굴 필요 없어. 끔찍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지 마, 어? 형님, 그렇게 그냥 형님은 계속 저 예뻐하고 제 편 해주세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동서 편 해줄게. 그날은 그렇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에게 닭장을 하라며 흔쾌히 100만 원을 보내주었죠. 한동안 저희 시어머니는 시골로 이사갈 생각에 들떠서 몹시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한테도 시골집 아직은 정리가 다 안 됐으니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 초대하면 그때 한우나 잔뜩 들고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둘째랑 나랑 둘이서 거기 머물면서 싹 다 정리하기로 했다. 어차피 걔도 지난편 출장 가서 한 6개월 혼자 있어야 하니까. 그동안은 나랑 같이 있기로 했어. 둘이 살면서 놀면서 쉬엄쉬엄 정리하고 그러기로 했으니까 괜히 오지 마. 이불도 모자라고 잘 곳도 없고 정리 도중에 사람 들락거리면 괜시리 번거로워.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진짜 가지 마요? 진짜로 오지 마. 너희 와봐야 할 것도 없어. 그냥 멋지게 집 꾸며놓고 초대할 테니까.
내가 말했지? 동네 사람들 쫙 돌릴 갈비짝이나 듬뿍 들고 와라.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가서 돕겠다는 말도 마다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늘은 마당을 가꿨다느니 오늘은 담을 좀 손봤다느니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딱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저희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으시고 뒤늦게 문자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만 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시골 생활이 되게 즐거우신가 보네. 아니, 뭐, 전화가 안 돼. 그리고 바쁘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래.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거야? 안 그래도 나도 동서한테 몇 번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 밭에 나가 계시다고 그러고 마당에서 뭐 하신다고 그러고 자기도 지금 뭐 가지러 잠깐 들어온 거라 바쁘다 그러고 여튼 뭐 되게 바쁜가 봐. 바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몸이나 안 상하실까 몰라. 그러게 몸 쓰는 일 안 하셨던 분이라 알게 모르게 스르륵 골병 들고 계실 텐데. 자기야,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도 주말에 서프라이즈로 한번 내려갈까?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 아니야. 오지 말랬는데 갔다가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바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어 할 텐데 일손 줄어들면 좋지 뭐. 가서 풀이라도 뽑고 돌이라도 고르고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마루 걸레질이라도 하면 되잖아. 그럼 그럴까? 아이, 그래, 가보자. 갈비 사가지고 가자. 그래, 설마 쫓아내시겠어? 진짜 마당에 풀이라도 뽑으면 어머니가 좀 덜 힘들겠지 뭐. 저희는 그렇게 어머님과 동서에게 말하지 않고 일단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새벽에 축산시장에 가서 일찍 고기를 듬뿍 끊어다가 예전에 동서가 한번 말해줬던 그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꽤 깊은 산골이어서 그런지 중천에 해가 다다를 때쯤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시골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시골집에 마당도 있고 근처에 이웃도 있다고 그래서 약간 전원주택단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외길을 꼬불꼬불 타고 올라가다 보면 집 하나 있고 또 꼬불꼬불 타고 올라가다 보면 집 하나 있는 정말 깡 시골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예전에 말해줬던 주소를 찍고 갔더니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길도 외길에 돌도 많고 울퉁불퉁해서 대체 이런 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이 엄마가 이런 데서 사신다고? 엄마가 진짜로 이런 데서 사신다고? 계속 그 말을 반복할 정도로 너무 외지고 오히려 음침하기조차 한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 이삿짐 트럭이며 택배며 아무것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자재실은 큰 차는 절대 못 들어오겠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알고 산 거야? 주변 풍경을 보며 저와 남편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구불거리는 길에서 벗어나 아래로 구르지 않게 집중하고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에는 아주 작고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것 같은 집은 아닌 거예요. 뭔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저한테 계속 주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 주소가 맞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동서가 주소를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그래도 하다못해 택배라도 보내려면 주소가 있어야 된다고 아주 초반에 받아놨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받아 적은 건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건가 그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여기 아닌가 봐. 전화도 안 터져. 기지국 전파가 안 닿는 것 같은데? 그러게. 동서한테 안 그래도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터지네.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주소는 여기 맞는데 내비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GPS 주소는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진짜 무슨 소리 들리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 같기도 하고 물이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짐승 소리는 아니었어요. 저랑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는데 집 옆 아주 그늘진 곳에 닭장이 하나 보였어요. 다 쓰러져 갈 듯 낡은 집 사이에서 오히려 최근에 지은 듯한 그 닭장은 이질적이면서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게 내가 동서한테 만들라고 돈 준 그 닭장인가, 그 100만 원짜리 닭장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동서 말대로 어지간한 짐승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찬찬히 닭장으로 다가가던 제 눈에 보인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저기... 닭장을 천천히 살펴보던 제가 남편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게 맞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해 어버버 하면서 손가락으로 제가 가리키는 곳을 본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희 시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닭장 안에 누워 손가락을 밖으로 뻗은 채 저희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그 안에 오래 있었던 건지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몸에서는 찌릿내까지 솔솔 풍겨왔습니다. 게다가 좋게 10kg는 빠진 모습에 입가에는 허옇게 침이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황급히 시어머니를 닭장에서 꺼내 물을 입술에 적시고 차에 실은 채 쏜살같이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운전을 했는지 올라갈 때는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산 아래 도착을 했죠. 중간 정도부터 신호가 터지기 시작해서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더니 미리 전화한 119가 대기하고 있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탈수의 영양실조는 물론 쇼크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으로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를 받은 후에 시어머니가 털어놓은 얘기는 몹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글쎄 시어머니를 그곳에 밀어넣은 건 동서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걔가 내 딸이었어. 저랑 남편은 둘 다 귀를 의심하며 멍하게 서서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엄마한테 왜 딸이 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차근차근 과거 얘기를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 아빠를 만난 건 나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 너희 아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건축 일을 했잖니.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집 지으러 온 그 사람하고 내가 눈이 맞았던 거야. 나는 당시에 그 공사장 사람들한테 밥 해주는 일하고 있었고 내 남편은 그냥 공사장 인부였거든. 맨날 흙 묻히고 들어와서 성질내고 술 먹으면 때리는 남편만 보다가 그래도 멋지게 안전 못 쓰고 이런저런 지시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밥을 줘도 한 숟갈이라도 더 주게 되고 맛있는 반찬을 해도 그 사람한테 더 주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싫지 않았었나 봐.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너무 힘들다고. 아파서 시름시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마누라가 있는데 그 마누라보다 내가 더 신경 쓰인다고. 그래서 나도 그랬지. 집에서 술주정하고 있는 남편한테도 해주지 않은 보양식을 어떻게 하면 메뉴로 넣어서 당신한테 먹일 수 있을까 그 고민한다고. 딸한테 미안하게도 내 딸보다는 아픈 엄마 아래서 살고 있는 당신 아이들이 가끔 더 신경 쓰인다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 그 사람은 자꾸 우리 동네 근처로 와서 건축일을 벌였어. 남편은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좋아했고 나는 자꾸 그 사람에게 밥 해줄 수 있어서 행복했지. 남들 눈을 피해서 마을 옆 저수지에서 데이트하고
사랑을 나눴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혹시 자기한테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 그때 나는 자꾸 나한테 집착하고 들러붙는 딸도, 그리고 무뚝뚝하고 폭력적인 남편도 다 지긋지긋할 때였거든. 그래서 도망쳤어. 그냥 내가 죽었기를, 그렇게 죽었다고 믿기를 바라면서 저수지에 신발 한 짝 놓아두고 도망쳤어. 그리고는 인연을 끊었지. 네 아빠도 나도 그쪽 지방으로는 휴가도 안 갔어. 아무리 큰 공사가 있어도 거기 근처면 하지 않았고, 그냥 아예 우리를 다 잊고 우리가 잊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를 잊고 살길 바랬어. 그런데 그때 내가 버리고 온 딸아이가 내 며느리였더라.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어머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러면 혹시 동서 아버지가 어머님 떠난 후에 그 저수지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건 아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나도 이번에 걔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동서가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자기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아빠가 그 뒤를 이어서 스스로 세상을 져버렸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친척집 전전하면서 험한 소리 듣고 자랐다고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이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자기 죄라며 그 아이가 자기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둘째 아들한테 접근해서 며느리로 들어온 거였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찾았대.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차라리 내가 못된 계모였으면 자기가 그냥 용서하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려는 생각 접었을 거라고. 그런데 친자식 버리고 가서 남의 자식 그렇게 성심성의껏 키우고 좋은 엄마인 척 사는 거 보고 끝까지 복수할 거라고 다짐했대. 시아버지 죽고 나 혼자 남기만을 기다리며 철치부심했다고 하는데 무섭기도 한데 너무 미안하고 정말 어휴. 그러면 엄마한테 접근하려고 남자를 골라서 만났다는 거야? 그랬다더라. 처음에는 너한테 접근할까 했었는데 너는 아무리 봐도 일찍 결혼할 것 같지가 않아서 둘째한테 다가갔다고 하더라고. 이 얘기 저 얘기 듣긴 했는데 나도 너무 충격이고 정신도 없고 무섭기도 해서 가물가물하네.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어머니에게 복수할 날만을 곱씹었을 동서도 무섭고 안쓰러웠지만 희생양이 된 서방님도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닭장에 갇혀 학대받은 어머니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표정에서 그런 모른 마음을 읽으셨는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닭장 구경하라고 날 집어넣고는 밖에서 잠그더라.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그 애가 울지도 않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마지막에 자기한테 그랬대. 치마 끄댕이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아빠 무서우니까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알겠다고, 안 가겠다고 대신 닭장 가서 계란 몇 개 가져오라고 했다더라고. 그걸로 저녁할 거니까 가서 계란 가져오라 그랬대. 나도 기억나. 닭장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져야 계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 그 시간이면 내가 도망가고도 남겠다 싶었지. 그래서 날 닭장에 가둔 거래. 여기에서 그냥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날 버려두고 갔어. 아마 너희가 날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거기서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살아남은 게 잘 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쓸쓸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얘기를 듣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착잡해졌습니다. 물론 사람을 그렇게 가둔 동서 너무나 무섭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자니 그것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든 너무나 가슴 아픈 복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집 주소를 동서가 제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동서의 마음속에 엄마가 구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남편과 뒤늦게 그 소식을 안 서방님은 당장 동서를 찾아내서 벌받게 해야 된다 그러며 펄펄 뛰었지만 저는 희한하게 동서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형님만은 그냥 자기 편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 말이죠.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알고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아 마음속으로 남아 저는 그냥 동서 편을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동서는 그날 이후 행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랑 남편이랑 서방님이 그 집을 다시 갔을 때 닭장은 없어지고 집은 부서진 채 폐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어머님이 남기신 작은 유품 하나를 들고 시어머니가 자취를 감춘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큰 저수지, 인적 드문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도 동서도 평안하기를 바랬어요. 어쩐지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가둔 동서가 이 저수지를 찾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유품 하나 가지고 와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을 골라 던져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다 잊고 서로 용서하고 편해지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동서에게 저는 그냥 동서편 하겠다고 말입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지금도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이후로 닭고기도 달걀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닭과 관련된 거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졌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서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보면 한 번씩 생각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죗값을 받건 아니면 계속 이렇게 숨어 살건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선택을 한 것이건 알 수 없지요. 그래도 살면서 한 번은 동서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